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결정됩니다. 내일 4.7 재보궐선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도 여전히 여야 간의 생태탕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생태대첩입니다. 잠시 후에 생태대첩, 하루 앞둔 선거의 현박,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망의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생태탕 논란으로 치열합니다. 그 생탕탕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중요해질 줄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잠시 후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선거 상황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어제 상당히 치열하게 이른바 내곡동과 생태탕 논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장 대질해야 한다라고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고, 오 후보는 이에 대해서 박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마지막 TV토론 잠시 후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정말 하이라이트만 엄선해서 함께 볼 텐데 지금까지 TV토론 중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살벌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살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저기서 의아의 목소리, 불만이 많은데 급기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12억 원의 아파트가 팔렸는데 공시지가가 15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시세보다 비싼 공시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실거래보다 비싼 공시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납득하겠나 불만이라는 겁니다. 급기야 서초구와 제주도는 자체 조사에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공시지가, 들쭉날쭉 공시지가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가 등락하고 다른 라인은 변동 없다. 시세는 똑같은데. 자, 과연 공정합니까? 형평성이 있습니까? 이 공시지가 인상 제대로 된 겁니까? 한국일보는 이런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노원구의 새 모녀 살해범 25살 김태연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 김태연은 군대 전역 뒤에 알바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범행 전 핸드폰으로 살인 방법까지 검색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규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의 첫 번째 안건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MB와 한 세트다. 존재가 거짓이다. 마지막 TV토론. 지금까지 TV토론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살벌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MB랑 한 세트 아니냐. 오세훈 후보는 당신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루 앞이면 서울시장의 주인공이 결정이 됩니다. 치열했던 유세 현장, 토론만큼이나 유세 현장도 치열했습니다. 바로 만나고 들어오시죠. 서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안 됩니다. 서울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서울시 의회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이래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세훈 후보는 선택적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진실을 덮는 후보입니다. 저 박영선은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반드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서 정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치는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미래를 그려가는 보람 있는 그런 정치라는 사실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80석 거대 여당이 우리 야당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치열했던 뉴스 현장 봤습니다. TV 토론 하이라이트만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TV 토론 중간중간 하이라이트 보고 논평을 부탁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그리고 박영선 후보를 대신해서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께서 후보를 대신해서 오늘 열변을 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할 부탁드리면서 토론회의 하이라이트 이 장면 함께 보시죠. MB랑 한 세트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양 후보의 치열했던 토론입니다. 이명박 지금 이 시장과 한 사건은- 세트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자,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지금 민생하고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영선 저 후보의 질문을 존재 드리도록 자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해주는 지금까지 것이고요.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자, 치열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어떤 감정선까지 건드리는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끈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MB랑 한 세트다. 거짓말쟁이가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격을 했고 이에 대해서 오 후보는 그대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몹쓸 이야기다. 박 후보가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장면 보셨는데 자,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민 비대위원님 자, 이 장면을 포함해서 어제 토론 자, 누구 후보가 토론의 승리자였다고 생각하세요? 어제만큼은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종일관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의 토론에서도 정책 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는 정책 대결을 하기 위한 오세훈 후보의 노력이 있었고요. 어제 선거에서도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서울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한 얘기를 할 줄 알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처럼 박영선 후보가 끄집어냈던 건 민생의 얘기를 해도 내곡동,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프레임을 얽혀가려고 하는 네거티브 공방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식처럼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같이 했으니까 MB와 한 세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같이 함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결국 박원순 시장의 시즌2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박영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은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몸에 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씻을 수 없는 2차, 3차를 가했던 사람들이 캠페인한테 몸에 담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 공방들이 줄을 잇게 된다면 정작 시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서울의 시정을 둘러싼 정책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자 조간신문을 펼쳐보더라도 정책 선거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만 남았다고 하는 비판적인 기사 논조들이 참 많던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박영선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이에 대응하여 박영선 후보를 대신하여 자,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그 장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예. 품성도 좋으시고. 네. 이게 선거는 선거인 모양입니다.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의 저런 말에 세게 해야 되는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서론이 계십니까? 이 내곡동 문제는 네거티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아니다. 내곡동 자체가 정책이고 민생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LH 투기 의혹 가지고 국민들 분노하신 이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진 LH 임직원이 그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분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생태탕, 거짓말, 측량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왜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발끈하고 아예 싹부터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 후보 말씀대로 1970년에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입니다. 35년간 그 측량을 했던 2005년을 기준으로 35년간 이것이 방치되었고 소위 여러 형태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불법 경작자가 이제 여러 가지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요. 2005년 6월 22일 날 SH공사가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설계 용역 발주를 하는데 35년간 방치됐던 그 땅에 오세훈 후보가 간 것은 그 발주 8일 전입니다. 아니 35년간 방치했던 땅을 어떻게 그 SH공사가 그 용역을 발주하는 8일 전에 알아서 거기에 가서 측량을 하고 그 불법 경작자와 나중에 보상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경작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오 후보가 갔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라는 주장이다라는 그럼요. 첨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이런 의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35년 동안 방치했던 땅을 개발 용역을 발주하기 일주일 8일 전에 알아서 거기를 간 것인가.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발끈하고 이것을 원천 차단하고 안 갔다라고 발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뒤에 있는 이 특혜 의혹, 미개발 정보를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합리적 의심, 이것에 대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지금 두 후보를 못지않게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병민, 박수현, 김병민 이 두 분의 패널들도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은 방금 네거티브 좀 그만해라.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발끈한 거 아니냐.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지금 냉혹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도 바로 살펴보시죠.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방향이 맞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임대인들의 서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임대인들의 가진 자들의 서름이요? 그렇죠. 임대인의 서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옮겨 다니는. 네, 임차인들의 서름. 네. 네. 임차인들의 서름을 생각하면 임대차 3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오를 텐데 괜찮습니까? 그것은 오세훈 후보가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네. 분들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세 살고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를 입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올려줘야 되는 걸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라고요?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는 공세를 꺼낸 겁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 결국 내로남불 논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를 올릴 만큼 올려받고 청와대에서 경질된 문제를 암시하면서 임대차 3법을 고수하느냐라고 물은 건데, 자, 이재명 기자, 이 대목에서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의 약점들을 지금 아주 그냥 냉정하게 공격하고 있는 지금 뭐 내일 선거기 때문에 지금 뭐 1라운드의 사전 선거는 끝났고 사전 투표 끝났고 이제 내일 본 투표를 앞두고 2라운드 본격 승부를 앞두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강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급속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건데, 글쎄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게 거꾸로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던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그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 측 혹은 민주당에서도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다소 이제 임대차 3법을 조금 더 개정하는 방향 논의가 있었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사실은 또 다시 이제 또 청와대가 선을 그으면서 어떻게 갈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임대차법을 실패했다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호히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본 거는 이제 오세훈 전 후보가 내곡동 땅을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무상급식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조금 전 이제 처음에 저희가 박영선 후보의 유세를 봤지만 결국 당시에도 다수여당이었던 민주당 시의회가 무상급식 추진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걸 반대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사태까지 연결됐었는데, 지금 역시 이제 민주당 시의회가 다수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오 후보가 이를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외에서도 두 후보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거친 파열음을 빚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측에서 돌린 문자 메시지에 사전투표가 이겼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자,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당선 무효형 얘기까지 언급하며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장외에서도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논란부터 함께 보시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 단체 문자를 뿌린 건데, 그 내용 중에 서울시민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보위원장, 본부장 등의 문자. 자, 그러자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격려 차원에서 보낸 거다, 법률 자문을 구한 뒤에 문자 발신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에서는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죠. 박성배 변호사, 사전투표 결과는 비밀이고, 자, 이 결과를 박영선 후보 측에서 미리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문자가 간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야당에서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사 착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 표현에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해당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예. 이 표현에 근거가 존재한다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죠. 그러네요. 역시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보다도 이 사건에서 더 쟁점이 되는 법리적인 부분은 공표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박영선 후보 선대위 측은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에게만 문자를 발송한 것이고, 법률 자문을 구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일단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사안을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참고할 부분은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공연이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죠. 이때 공연성이라는 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그 발송받은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자가 특정 집단이라면 불특정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집단 자체가 상당히 많다면, 다수라면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예. 나아가서 캠프 내부의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받은 사람이 외부에 알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발송을 했다면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더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선관위가 법리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당선 무효형까지 언급하면서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실제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세훈 후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법적인 조치까지 언급한 대목입니다. 관건은 생태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상황실 두 번째 안건 이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대첩이라고 불리는 생태탕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생태탕 의인으로 일컬었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윤지호냐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이 생태탕 논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양측의 공방 살펴볼 텐데,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결국 생태탕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천안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왜 해결되는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죠.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처남이 뭐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가 측량 현장의 간 사실이 중요하지도 않지만,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께서 그러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현장에 간 게 그게 무슨 이해관계 충돌이냐.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여기에 진실이 숨어 있네요. 자, 이명박의 BBK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둬서 수사를 13년 해야죠. 만에 밝혀졌습니다. 수사를 그걸 해야죠. 원하시는 겁니까? 대질신문만 하면 다 밝혀집니다. 대질신문 당장 하시죠. 아니 수사에 주체가 있어야지 대질신문 하지. 자기들끼리 만나서 말싸움할 일이 있습니까? 자,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 그리고 생태탕을 먹으러 갔냐 안 갔냐를 두고 양 후보가 시장 선거 하루 전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제 TV 토론회 한 대목 더 보겠습니다. 생태탕, 이게 과연 민생과 관련이 있느냐? 이 주제를 두고 두 후보가 치열하게 공세를 벌였습니다.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뭐랄까요, 너무 감정 싸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좀 드는 대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두 후보가 이렇게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다소 좀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은 김어준 씨 방송에 이 생태탕집 모자가 출연을 해서 내가 분명히 오세훈 후보를 봤다, 흰 바지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명품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탕집 아들이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말이 바뀝니다. 먼저 어제도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드님은 당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면바지와 신발은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두고 이제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그 신발을 기억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면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말바닥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로퍼라는 게 금속 말발굽 장식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알아봤다. 본인도 신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어서요. 저 초기에 여러 매체,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세훈 후보 기억하느냐, 어머님께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못 봤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모른다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나 지었고 또 주위에서 절대 그런 전화 받지 말라고. 네.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하려고, 오세훈 씨도 모른다, 어쩐다 했는데. 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 당시에 운영하시던 생태탕 집에 경작인 김모 씨와 함께 오세훈 후보가 방문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분이 오세훈 후보님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네, 신경 써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그 다다음 날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세훈
의원님 큰 스님을 모시고 왔다고 저한테 좀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또 이사를 있다 오세훈 큰 스님을 모시고 오셨다고 3번을 그러셨어요. 4번 했을 때는 제가 승인이 됐어요. 식당에 많은 스님을 모시고 오셔야 큰 스님이지 무슨 큰 스님이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혼동할 일이 없다. 절대 없어요. 김호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어제도 분명히 봤다. 매력적이었다. 하얀색 면바지가. 그리고 그 명품 신발에 말발굽이 내 거보다 커서 희한하게 봤다. 구체적인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생태탁집 사장 아들은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에 오세훈이라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옷차림이 기억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당시 백바지에 선글라스 낀 사람이 오 후보라고 해 듣고 보니 당시에 나도 본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세훈 씨였나 보다 하고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오 후보를 직접 봤느냐, 오 후보를 직접 봤느냐 라는 재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옷만 기억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상당히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자, 양 후보를 대신해서 오늘 두 분의 패널 모셨으니까 자 일단 먼저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이 생태탕집 아들의 두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 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체마다 얘기가 다르죠. 저 어머니에 대한 매체의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의 얘기와 그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체 전문들 그리고 녹음들에 대해서 아마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생태집집 주인이 얘기는 내가 오세훈입니다 하면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 수 있겠느냐 등에 대한 발언들이 존재하게 되죠. 지금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된다면 오세훈 당시 전 의원 2005년도니까 시장이 되기도 전에 있었던 자연인 신분의 오세훈을 봤다. 정확하게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경작인의 증언과 발언을 엮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저 김어준 씨 방송 얘기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크게 일었을 때 2019년도부터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분명하게 인턴을 한 것이 맞고 표창장은 위조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 전 장관의 딸을 직접 인터뷰까지 하면서 저는 표창장 위조한 사실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그 상황 당시에서 이 내용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뜨겁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어준 씨 방송이 굉장히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뭔가 매력적으로 귀에 들어오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가서 이 사실이 맞네 틀리네 공방을 하게 된다면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만 난무하게 되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검찰의 수사 결과 1심 재판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통해서 표창장 위조에 대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던 일들이 재차, 3차 또 다른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 선전, 우리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차마 참담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워서 당시 검찰 조직 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당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어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게 되죠. 이 모든 애들은 선거를 앞두고 막 터뜨리게 되면 그런 것 아니야? 이게 오세훈 후보 나쁜 사람 아닌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의 흔들림에 따라서 찍으려는 사람들이 자칫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선거를 앞두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제가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거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제발 노무현 정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원칙 없이 승리할 바에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많은 행태들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 등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거는 원칙 없는 패배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작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거티브 의혹 공방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위해서 시장 선거에 좀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 후보 입장에서 지금 논평 부탁드렸고, 이번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의 논평도 부탁드릴 텐데,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모자가 그 누구도 오 후보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거 아니냐.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원칙 없는 패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예요. 답변 주시죠. 우리 김병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면 출연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몇만 원인데 저 생태탕 집에 저 어머니와 아들이 저 방송에 출연해서 저런 걸 증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뭘까요? 출연료 몇만 원 때문에? 아니, 실익이 없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29일 날 먼저 그 한 매체와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루시사?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워낙 그 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정도 오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에 피해가 갈까봐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 3, 4일 후에 4월 3일 날 아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 이제는 정말 그러면서도 생떼탕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아들에게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큰 흐름은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왔었다, 생태탕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함께했던 경작인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맥주를 마시면서 오세훈 후보와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그 질문하시는데 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날, 그리고 충격적인 날, 이런 날들은 시간이 50년이 지나도 기억나게 돼 있어요. 저 어떤 외진 곳에 있던 생태탕 집에 소위 정말 잘 차려입은 아주 멋진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왔어요. 아니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그건 16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는 왜 생태탕이 왜 중요하지? 왜 측량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전에 이것이 증명이 되면 뭐가 증명이 되냐면 왜 35년 동안 방치했던 땅을 서울시 SH공사가 개발 용역을 발주하기 8일 전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 경작인과 경작 계약서를 맺고 차후에 보상을 받을 경우에 분쟁을 줄이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었고 오세훈 씨는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당시에 대변인이었고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자 정무부시장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만큼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러니까 MB와 연관돼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MB와 가까웠던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과 가까웠던 오세훈 후보가 그 SH공사의 그 정보를 알고 그런 일을 미리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생태탕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분노하시는 LH 투기 의혹과 본질이 너무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가지고 서울시장을 후보의 어떤 당락을 결정지려고 하는 그런 전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야. 그 두 분 괜찮으신 거죠? 평소에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은 토론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박 후보는 갔으면서 왜 자꾸 거짓말하냐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방금 박수현 패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 후보는 방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안 갔다는데 나를 본 사람도 없으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라고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기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드님의 인터뷰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그 신발 브랜드의 말발굽 얘기까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김어준 씨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오세훈 후보를 봐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냥 흰 바지와 선글라스에 옷차림만 기억이 난다. 나중에 엄마가 그분이 오세훈이야 라고 얘기해줘서 알았다라고 해요.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아니 뭐지? 생태탕집 아드님은 결과적으로 오후를 못 봤구나, 후보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사실 진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과연 두 가지 증언을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나는 16년 전 오세훈을 알지도 못했고 다만 그때 그 흰 면바지와 선글라스가 기억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사람이 오세훈 후보다 전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알게 됐다라고 했던 증언. 그리고 또 지금 나와서 분명히 기억난다. 흰 면바지 입었었고 또 특정 구두 상표까지 기억이 난다라고 했던 증언. 전혀 다른 사람의 증언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기억의 파편들 그렇게 또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났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맞고 그리고 실제 신발도 뭐 떠올릴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기억도 진실이다라고 보긴 참 진실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증언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증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 증언이 맞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증언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럼 이 증언이 과연 사실이면 그럼 진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냐라고 봐서 사실 또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도 틀림없죠. 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국은 지금 어쨌든 본질은 과연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셀프 특혜를 받았느냐인데 그걸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 거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그 증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저는 조금 전에 생태탕집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작인이 데려와서 몇 번이나 오세훈 후보라는 큰 손님을 데리고 왔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서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이 지금 논란을 보면서 전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증언 하나하나의 파편화된 증언들을 가지고 진실이다 아니다를 공방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 드는데 사실 선거라는 건 과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한 거죠. 근데 과연 미래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제가 꼭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얼마 전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자기는 1시간만 토론하면 윤 총장이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그 근거가 이겁니다. 사법부,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를 파헤치고 과거를 심판하는 일을 해왔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 건 행정부다. 유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게 입법부다. 국회다, 정치다 이런 얘기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과연 미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선거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멋진 말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이 생태탕 논란에 지금 점점 가열을 차게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우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화에서 얼굴이 기억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아드님. 그런데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후보를 분명히 봤다. 중앙일보에서는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오 후보를 분명히 봤다. 오세훈이 왔으니 봤다고 한 거 아니냐. 중앙일보에서는 어머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 오 후보가 생태탕 먹으러 왔다는 사실을 밝힐 건데 나를 자꾸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봤다고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아드님이 어제 하기로 했었고 영수증과 CCTV까지 가져오겠다라고 밝혔던 기자회견을 또 돌연 취소합니다. 자, 기자회견은 또 왜 취소가 됐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복잡해지는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 CCTV 증거 공개하겠다. 기자회견 예고했지만 확보가 안 됐다라며 당일 아침에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자,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생태탕집 사장님 아드님은 정말로 오 후보를 확실히 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는 걸까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양측에서는 치열하게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29일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 전에 1호 시사와의 그 어머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새 지금 여기 생태탕집 되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잠시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건 모르지, 오래전이라. 그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네, 그분이 시험할 때는
오래됐잖아요. 다 기억을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죠. 문제는 여야가 이 논란에 대해서 전혀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그 생태탕집 주인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뭐 취소한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거는 이미 다 기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대엽이 생각이 나고 또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해창 후보에 대한 3대 의혹 근거 없음 판결이 생각이 납니다.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을 하며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생태탕집 아드님과 사장님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꾸 사실상 협박을 하고 겁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겠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생태탕 주인하고 아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부분이고 오세훈 후보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당국이 신속하게 경호 조치에 착수해야 된다. 자, 급기야 짐성준 의원은 이분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생태탕 의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음식점 사장에게 해코지 협박이 쏟아진다. 경찰, 의인들의 안전을 위한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라며 어제 SNS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권경의 변호사는 진성준의 중대 결심, 경찰에게 의인들 신변보호 요청, 윤지호 이탄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출마하신 게 생태탕집 아드님이냐, 경찰에 생태탕집 아들 보호 요청한 것도 당연하다. 코미디를 해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의인 논란, 생태 논란에 이어서 의인 논란이 불거졌는데 박성배 변호사께서 형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여당의 진성준 의원은 의인이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과연 생태탕집 아드님을 경찰에 신변보호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 난 다음 그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위협을 받을 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사건 담당자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딱히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해 위협과 위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가능한데 요청을 한다고 하다고 무조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위협을 받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경우이어야 경찰 신변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성준 의원이 신변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생태탕집 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정황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승배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는데 자, 이번에는 두 후보를 대리해서 두 분 나오셨는데 자, 여당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생태탕집 아드님을 의인이다, 신변보호해야 한다라는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진성준 의원은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그 발언도 하고 또 그렇게 끌고 가야 될 책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탕집 그 아들의 이 발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이 증언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수 있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공개적으로 이 선거 이후에도 위법 조치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사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음에도 그런 어떤 양심껏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전략본부장으로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찰의 신변 보호 이거 역시도 아마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은 협박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본부장의 발언인데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이제 전략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라는 말씀.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제2의 윤조 때가 생각난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윤지호 씨의 진실을 향한 이 몸부림 및 투쟁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함께 동행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여당에서는 의인의 경찰 신변보호 요청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은 무릇 자기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그 당시에 동행을 얘기했던 국회의원님들 그때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있습니까? 윤지호 씨가 유일한 목격자, 증언자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돌면서 당시에도 협박을 당했던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후원금을 모았지만 결국은 형사 사건 등으로 피소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조차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때만 되면 있는 진실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는 않고 오히려 없는 사실을 과대포장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정치적인 공세에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에 뒷다리를 잡고 있는 정말 나쁜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부안해동에서는 되겠는가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지금 있게 되는 이 진성준 의원의 의인 발언들이 과거 지나갔던 일들을 떠올리기 충분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꾸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영선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캠프 내의 엑스맨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진성준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호흡을 맡았던 정무부 시장이 일을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나간 일들 속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참담했던 문제 민낯 이런 일들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도의를 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박영선 후보 캠프에 함께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 오히려 박영선 후보에게 조금 더 많은 의미들이 있을 텐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의견, 견해 들어봤습니다. 선거 상황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 쪽 안건은 이겁니다. 정직한 시장, 더러운 선거. 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산의 운명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살림꾼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더 적합할 것인가, 여러분 잘 따져주십시오. 부산을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당 정권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경제시장, 그런 민생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선거 공작은 정말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시정농단 바로잡아서 부산의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부산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좀 치열한 뜨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거 상황실의 변수 3가지를 모았습니다. 요즘 저희들의 재보궐 핫쌈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변수 재보궐 재보선 핫쌈. 핫1은 정의당, 핫2 김어준, 핫3은 이낙연, 김종인.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의 변수로서 돌직구쇼 김진 기자가 어떤 핫쌈으로 선택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핫1. 박영선 후보가 심상정 의원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답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박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도와주겠다고 했을까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입니다.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자, 지금 상당히 좀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건데, 이재명 기자. 정의당이 테러를 하고 염치 없다 민주당. 정의당 반응이 좀 상당히 좀 날이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마 지금 박영수 후보 입장에서 사실 정말 한 표가 귀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정의당이 딱 선을 그었죠.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이제 지난해 총선이죠. 그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득표에 맞춰서 최대한 의석수를 맞추는 이제 그런 이제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네.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다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양쪽 다 사실상 이제 비례 정당용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정의당이죠. 그런 점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어제 얘기한 그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기득권 정당이다. 양쪽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치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양쪽이 적대적 공존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그렇게 양당이 기득권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떤 한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6411번 버스를 탔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버스죠. 왜냐하면 과거 노회찬 전 대표가 정의당 대표를 맡을 때 6411번 버스를 본인의 당대표 수락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서민들 애완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의당한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버스인데 그걸 탔다는 자체가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럼에도 박영수 후보는 정의당 지지층에게 어떤 표를 호소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고 있는데 글쎄요 워낙 정의당 지도부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서 정의당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핫투 두 번째 변수는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자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자 핫삼의 두 번째 변수는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방송인데 김어준 씨가 어제죠 선거를 이틀 앞두고 90분간 TBS의 라디오 뉴스공장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의혹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5명이 연달아 출연을 합니다. 어제 하루에 90분간 생태땅 식당 사장 그리고 아드님 조금 전에 우리 얘기 들었죠. 그리고 박형준 측의 성추문 거짓 폭로 교사 의혹 허위 폭로 당사자 CD LCT 분양 담당자 E 총 5명이 90분간 출연을 해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어제 김어준 씨의 90분간 방송에서 야당 측의 해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지금 현재 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김어준 씨의 인터뷰 내용이 여당의 공세로 활용된다는 부분에서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 보면 오 후보 내곡동탕 스캔들 관련 결정적 증언이 또 나왔다. 김어준 씨 방송 얘기죠. 박 후보의 부동산 욕심, 문란한 공직관, 인륜 위태롭게 하는 그분의 생각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다. 김어준 씨 방송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이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양 후보를 대신해서 오늘 나온 두 분의 패널들께 또 한번 여쭐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야당에서 김명인 비대위원님 어제 김어준 씨의 방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우리가 선거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만큼 발언하면 우리 박수현 선배께서 또 이만큼 발언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공정한 기준을 두게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딱 누구든지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계적으로 뭔가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TV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하는 많은 애청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켜보시면은 그런 기준적인 룰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프로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맞는가? 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편파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이거 단순하게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김어준 씨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보여지고 있는 모든 민낯들이 우리가 TBS 서울시 산하교통방송 미디어 재단에 관한 이 조례들이 있는데요. 그 조례의 목적 사업에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이 편을 들거나 이렇게 막무가내식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라고 방송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선거 순간까지 이렇게 TBS의 기본적인 정신들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교통방송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많은 시민들께서 충분하게 느끼고 판단하고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교통과 상관없는 정치 공작을 교통방송에서 일삼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박수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부산에 있는 부산의 그 유력한 신문, 지역 신문인 국제신문이 박형준 후보의 그 성추문 교사 조작 의혹을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지역의 유력지가 보도를 했는데 어떤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후속 기사를 쓴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해석하고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는 뭐라고 하냐면 나라도 이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나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균형입니다. 균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그 부산에 하태경 총괄선대 본부장을 출연을 시켜서 충분하게 또 이 이야기를 다 반박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언론이 그 보도한 근거를 하고 보도한 후보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른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을 와서 본인이 균형을 잡고 한다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본인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균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그 유력한 일간 중에 하나가 생태집과 관련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11년 전인가 저 생태탕 집에서 누가 도박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 주인이 도박 방조 혐의로 뭐 벌금을 받았다나 또 이런 기사를 씁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언론이 어떻게 저렇게 양심을 걸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그 취재를 더 하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것을 마치 무슨 도박을 방조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오히려 그거야말로 편향 아닙니까? 언론이 있다는 기능을 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어준 씨가 비판을 받을 요소는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또 다른 균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지금 두 분의 견해가 전혀 상반됩니다. 너무 편향됐다. 균형 잡힌 언론이다라는 평가가 상반된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이번 선거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의미는 언론과의 싸움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무도하고 광적인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무도한 언론을 심판해야 한다. 그들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 그들의 망상을 깨부셔야 한다. 라고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재민 기자, 지금 정치권의 오늘 중요한 변수로서의 하나가 TBS 김어준 뉴스공장 친여 성향의 이 라디오 방송이 편향적이냐 공정하냐의 논란 가운데 황운하 의원은 언론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도대체 황 의원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 거죠? 박수현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박형준 전 후보 관련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 경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폭로하도록 교사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보도하지 않느냐, 그것 자체를 보도한 것 자체가 저널리즘에 평가하셨는데, 글쎄요, 저널리즘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편으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글쎄요, 물론 많은 언론들의 취재 능력을 문제삼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누구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의 방송에서는 그 증언을 폭로한 사람만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부합하느냐, 그건 이제 듣는 시청자로 맡겨져야겠지만, 전 이런 이 문제의 본질 자체가 지금 TBS의,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상당수 운영비를 충당하는 TBS의 편향성 논란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또 핵심에 이제 김어준 씨 뉴스 공장이 있고요. 그런데 TBS가 오히려 공정성을 찾으려고 이번 선거 과정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거꾸로 편향성 논란을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또 TBS의 정상화라는 이름 속에서 어떤 식의 이제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정치적 탄압이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논란들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 이것이 완전히 지금 TBS 문제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최종 쟁점이 됐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TBS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히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금이 상당수 투입돼서 운영되는 방송의 어떤 공정성의 노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 방송에 임하는 지금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내용의 편파성 논란 일고 있는데요. 뭐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첨예하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 씨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자, 이른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김어준 씨가 직접 제기한 바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다시 제4.7 재보궐선거 방송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김어준 씨는 이 TBS가 서울시 산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박성민 변호사님께 좀 질문 드릴 텐데, 자, 그래서 혈세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TBS가 방송 독립성을 이유로 지난해 2월에 재단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의 83%를 서울시에서 받아왔는데, 재단 출범 이후에도 전체 예산 70%가 넘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여전히 지급받고 있습니다. 방송은 공공재이고 서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영방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2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는 내용도 박 변호사님 통해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변수, 핫쌈. 바로 이낙연과 김종인과 이낙연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변수 핫쌈으로 이 두 분이 떠오른 이유는 바로 이번 선거가 끝나고 4월 8일 아침이 밝으면 두 사람의 운명이 과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노력을 받아주시고 이번에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선거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어떨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호련히 퇴장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추후 역할론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불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역할론에 대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그거는 내가 결심할 사항이니까 딴 사람이 얘기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고 저희가 가능성이 아마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4.7 재보궐선거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해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두 분이 오늘 변수인데 이제 내일이 선거잖아요. 4월 7일. 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김종인 두 분의 운명이 엇갈리는 겁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질문 한꺼번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첫 줄이 이렇게 돼 있던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 못지않게 절박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시작되던데요. 저는 굉장히 상당 부분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 못지않게 과연 득표율 차이가 얼마일지도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의 크게 득표율 차이가 나와서 승패가 결정될 경우, 제가 볼 때는 친문 진영에서 아마 대안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물론 앞으로 상황은 이제 정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더라도 아깝게 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기면 더 좋고. 이기면 당연히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끄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대선 행보에 굉장히 대선 행보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승패와 그다음에 득표율 차이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내일 이제 아마 바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한동안 거리를 두겠다 하겠지만, 결국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보궐선거 자체를 대선 전초전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 대선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 판을 어떻게 누가 조정할 것이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대표의 위상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가정하에서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본인은 당분간 거를 두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거를 두는 게 많은 이제 다음 유력 대선 주자들로부터 본인을 찾게 만드는 힘이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판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비대위를 떠나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4.7 재보선 다음날 위원장집에서 사퇴할 예정인데요. 재보선을 승리할 경우 굉장히 입지가 커지게 된다, 역설적으로. 여야의 통틀어 실질적 대선 주자는 윤 총장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윤석열 멘토설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의 역할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사실 선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4.7 이후가 더 중요한 사람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주자 지지율 공개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40%를 넘겼습니다. 40.4. 이재명 지사 21.1, 이낙연 전 대표 14.3 결과가 나왔고요. 자, 서울로 특정하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여론조사. 윤석열 31.2, 이재명 25.7, 이낙연 9.3. 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4.7 재보궐선거, 내일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정치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글을 썼던 이 검사의 글에 내부 검사망에서 이 갑론을박 비판 댓글과 뭐 격려 댓글들이 달리면서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지난달 31일에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모순을 보인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수십 개의 반박 댓글이 달리며 검찰 내부망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다 내쫓기든 나갔다. 누구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잘 알 것이다. 더 이상 현직 아닌 분을 검찰 내에 소환하지 말라라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댓글에 비판을 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우만수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전직 검사였다는 사실이 헌법상 보장된 그분의 권리자 선택인 향후 행보에 장애될 수 없다. 최재훈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적절하다. 선거 앞두고 정치가 화두인 시점에 이런 글을 게시한 취지가 뭐냐라며 논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섭 서울남부지검, 자연인 윤석열이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검사 게시판에서 왈가왈부한 문제가 아니다. 양쪽 모두 다 자제하라. 이런 글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검찰 내부망에서도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지금 논쟁이군요. 검찰 내부에서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논쟁이 상당히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총장을 중심으로 외풍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면, 이제는 사퇴한 이후에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어긋난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윤 전 총장이 사퇴하자마자 곧바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행동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반면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홀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사람이 외부에 나간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조직 구성원이 재직하고 있다가 나간 이후에 정치 행보에 대해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고 간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의
무게감뿐만 아니라 윤 전 청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 출신으로서의 상징성이 크다는 대목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징성이 크다라는 의미다. 자, 이재명 기자, 앞서 여론조사 결과 봤는데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40%를 넘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뭐 서울 시민만 표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심리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반영돼 있겠죠. 그런 점에서 서울 시민으로 대상으로 했던 조사와 그리고 전국 단위 조사가 좀 다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지 않나 싶고, 역시 이제 전국 단위 조사라는 건 지금 동아일보 조사가 전국 단위 조사인데 31.2% 대 25.7% 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선 과정은 뭐 지금처럼 원사이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굉장히 양당이 뭐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되면은 더 이제 팽팽해질 거다. 그렇죠.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야의 대표 주자가 최후에 누구로 부상됩니까? 그걸 지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예측력일 텐데요. 예.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제 지금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이제 중요하죠. 아까 전에 앞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할 때도 나왔었지만,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여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친문들이 반감이 있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친문들이 과연 뭐 이낙연 전 대표 내지는 뭐 지금 조만간 뭐 교체 서울 벌써 나오고 있는 뭐 정세균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명의 이제 대안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테고, 저는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또 통합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합류할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역동적인 이제 판을 전개될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역동적인 판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구심점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 내부에 정리할 힘이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그 다양한 역동적인 판이 진행될 때 야당은 그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테고, 여권 입장에서는 과연 여권의 주류라고 하는 친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친문 선택.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께 오늘 굉장히 치열한 토론 보여주고 계신데, 각기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당과 관련된. 자,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내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만약에 좀 전망대로 기자회견하고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 예. 비대위원이 김병민 비대위원도 자연스럽게 사퇴가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예. 총장 영입하러 갑니까? 일단은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고요. 내일 모레. 맞아요. 내일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하루를 제가 되는지를 단축시켰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의 후보로 서울, 부산 모두 승리를 이뤄내게 된다면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있는 조간의 뉴스가 어떻게 장식될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네. 근데 올해 1월 1일 신년에 우리 돌직구쇼의 방송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방송이었죠? 그 당시에 신년 서울시장 여론조사 쫙 깔아놓고 국민의힘에 참담했던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안철수의 유력한 후보 주자를 통해서 국민의힘 이대로 되겠는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1월, 2월 지난 기간을 달궜습니다.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고, 지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너끈하게 가져오면서 통합된 선거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4월달 총선 참패 이후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완전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 이 정도의 성과로 1년 만에 다시 재기의 발판을 다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역할은 90% 끝났다라는 것은 내년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온연한 정당의 모습을 반석에 올려놨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내 역할을 다했다고 물러나겠지만, 이 어렵고 복잡한 난국 속에서 내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김종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앵콜 목소리들이 아마 당 안팎으로 꽤나 들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선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선거 안 끝났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이 사퇴하면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위원장이 사퇴하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중심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당원 단계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의 임시 지도부 형태가 치러지게 돼서 같이 역할을 남아서 하게 될 공산들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박수현 전 대표님께 다른 질문 드릴게요. 뭐 야권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항하는 아까 이재명 기자가 친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지율 3인방이 그중에서 윤석열 제외하면 이재명, 이낙연인데 친문의 선택은 누굽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프레임을 뭐 재미가 있는 거죠. 친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친문의 선택 이렇게 이제 유도 질문을 하시는데 친문은 가정이다, 사실이 아니다. 친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친문입니까 아닙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친문의 움직임 가지고 여권의 어떤 분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재미있게 기사를 쓰시는데 사실 모두가 다 친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선택에 따라서 여권의 그 대선 후보 경쟁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정에 근거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냥 국민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미래 지도자가 누구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친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낙연 대표는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제 총리로서 당대표로서 선거 상임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의 평가가 지금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이낙연으로 보면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짧게는 이 선거에 대한 책임과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이낙연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러시아 혁명 때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청년 장교들의 그 운동이 있어요. 그것이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선거 승패 관계없이요. 선거 기간 중에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당의 주장만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렸지 솔직히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확하게 더 듣겠습니다. 국민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방의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남의 당이지만 잠깐 붙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야당이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한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불려 나오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승리한다면 그 작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그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진들이 이 당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을 벌일 텐데 4분 5열이 된 모습을 보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불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작은 전리품이라는 것은 박수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김진우 공수처장 논란에 대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는데 마침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조사와 관련된 CCTV 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인데 좀 내용을 샅샅이 들어보니까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 조사 논란인데 면담이 이루어진 3, 4, 2호실 내부에 CCTV가 없다라는 게 공수처의 해명입니다. 과연 이 CCTV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됐습니다. 관용차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태워줬던, 모셔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던 관용차 운전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김진우 공수처장을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업무방해다, 직권남용 혐의다 고발했는데 시민단체에 따르면 비서관 A씨, 5급 비서관의 경우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한 위법, 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관용차 운전을 했던 이 비서관은요, 올해 1월에 특별 채용됐고,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의 후배다라는 시민단체 주장. 이 비서관의 아버지는 추 전 장관 대학 후배, 사법연수원 동기다. 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해명은요. 변호사, 5급 별정진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서 채용된 것이다.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반박을 한 바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는 출입 기록 공개를 두고 공수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자, 국회가 야당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 출입 기록을 제출해라라고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 출입 기록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다. 과천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한다라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천 청사관리소는 아닌데요? 공수처에서 관리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실무진의 실수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출입 기록 제출이 어렵다라며 결국 이성윤 지검장의 출입 기록을 거부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왜 공수처가
이른바 거짓 논란 답변을 했을까요? 혼동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소재한 장소가 과천 정부 청사다 보니 정부 청사 전체 관리 주체가 출입 기록도 관리한다고 오인을 했다가 해명 내용을 듣고 실수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관련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 채용 비리 특히 의혹이든 그리고 출입 논란이든 사건 자체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즉 채용비리 의혹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상당히 어색하죠. 예. 실제로 벌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씁쓸한 기운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고 압수수색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상당히 씁쓸한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지금 속보에 나온 것처럼 CCTV를 자진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출입 기록 자체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 정립,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정립해 나갈지는 지금도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는요, 재보궐선거 당일인 만큼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7일 오후 8시부터 저희 채널A에서 야심차게 개표방송을 준비했고 그 개표방송 일부 진행을 제가 맡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